죽은 놈이 빚 갚아줄 거냐고. 검은 정장을 입은 조폭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향로를 걷어차고 빚독촉을 하며 오열하는 노모까지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자가 사실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707 특임대대 출신 최정의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곧 인간의 선을 넘어버린 저들에게 처절한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방울이 장례식장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이서윤이 김소령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속 김소령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역한 지 불과 일주일, 아직 군복의 무게가 어깨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김소령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소령의 어머니가 상주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이서윤 씨 맞죠? 아이고,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어머님. 저도 소령님께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건장한 남자의 목과 팔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동철이 담배를 입에서 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영식이 어디 있어? 상주 나와.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소령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세요? 나, 흑룡파 마동철이다. 죽은 김영식이 떼먹은 빚 받으러 왔다. 마동철이 재떨이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재떨이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빚이라니요. 어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마동철 옆에 조직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할머니, 지금 몰라서 물어? 당신 아들 김영식이 우리 돈 2억을 빌려갔다고. 마동철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 나쁜 도박빚이야. 사람이 죽으면 빚도 없어지는 줄 아나.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흔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 그런 말 마세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두 눈 똑똑히 뜨고 이것 보시지. 마동철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차용증도 있고 통화 녹음도 다 있어. 한 달 전까지 싹싹 빌면서 시간만 달라고 애원하던 게 당신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쳐서 2억 5천. 당장 준비해. 마동철이 재단 위의 꽃을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꽃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장례 치를 돈도 겨우 마련했는데.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돈 없어? 그럼 이 집이라도 내놔야지. 마동철이 재단 위에 향로를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향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향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서진 향로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만은 제발. 오늘만은 뭐가 다른데? 죽은 놈이 빚 갚아줄 거냐고.
마동철이 재단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간신히 일어서서 마동철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발. 이보세요들. 마동철이 어머니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조문객 중 한 명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이서윤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서윤이 천천히 마동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서윤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동철이 이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웬 계집애가 지금 나서는 거야?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이서윤이 마동철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예의? 빗대 먹고 죽은 놈한테 무슨 놈의 예의? 마동철이 이서윤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번개처럼 마동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동철의 손목이 뒤틀리며 꺾였습니다. 아! 마동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서윤이 마동철의 팔꿈치를 역으로 꺾으며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우리 형님한테. 조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이서윤이 마동철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날렸지만 이서윤이 몸을 돌려 피하며 그의 팔꿈치를 쳤습니다. 으악! 조직원이 팔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의자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서윤이 그의 무릎을 발로 차며 의자를 빼앗았습니다. 그 의자로 세 번째 조직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그악! 세 번째 조직원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망설였습니다. 뭐해? 안 덤비고 저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마동철이 손목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서윤이 재단 위의 쟁반을 집어들고 돌렸습니다. 쟁반이 조직원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콱직!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이서윤이 다른 조직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어깨 관절을 꺾었습니다. 아! 조직원이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습니다. 마지막 조직원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거 완전 미친 여자 아니야. 마동철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이 마동철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김소령의 영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무릎 꿇어. 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이서윤이 마동철의 어깨를 눌러 무릎 꿇렸습니다. 이게 바로 돌아가신 분과 남은 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서윤이 마동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마동철이 굴욕감에 이를 갈았습니다. 이 여자가 가만 안 둬. 너 오늘 죽었어. 웅웅웅.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이 마동철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김소령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윤 씨. 어머니가 이서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서윤이 마지막으로 김소령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편히 쉬세요. 이서윤이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이서윤의 뒷모습을 마동철이 이를 갈며 바라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마동철이 깁스를 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목뼈가 아주 박살이 났네요. 최소 6주는 깁스하셔야겠습니다. 그 계집애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만다. 마동철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서윤이 김소령의 유품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군복, 훈장,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숫자,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다이어리를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소령은 도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소령님, 도박빚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이서윤이 다이어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서윤이 다이어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소령님이라면 혹시 이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마지막 작전의 좌표였습니다. 3724. 맞다, 이 숫자야. 이서윤이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이서윤이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김소령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메디컬 VIP 병동 - 불법 임상시험 의혹. K-7 정체불명 약물 사망률 급증. KTJ- 배후 의심 인물. 이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어리를 넘기며 더 자세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환자들이 K-7 투여 후 심장마비로 사망. 의료진도 모르는 비밀 실험. KTJ와 마동철 접촉 확인. 이서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KTJ라는 이니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서윤이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의원 - 확실한 배후. 이서윤이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강태준 707 특임대대에서 이서윤의 직속상관이었던 그 사람. 이서윤이 목숨을 걸고 따랐던 존경받는 지휘관. 아니야. 이건 실수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쾅, 쾅, 쾅. 누군가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열어. 이 여자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열어?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윤이 재빨리 다이어리를 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10초 안에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15층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이 여자가 벌써 셌어? 샅샅이 뒤져. 조직원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서윤이 베란다, 난간을 넘어 옆 세대 베란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3층 계단으로 튄다. 쫓아. 조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저기 있다. 절대 놓치지 마. 10층 계단에서 조직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지나갔습니다. 으악! 조직원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7층에서 또 다른 조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이서윤이 계단 난간을 잡고 몸을 돌려 그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끄어! 조직원이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이서윤이 1층 로비로 뛰어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빨리요. 이서윤이 경비원에게 외치며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조직원들이 뒤따라 나왔지만 이서윤은 이미 골목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1시간 후 이서윤이 인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동철, 그놈들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어. 이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소령의 다이어리와 오늘의 습격.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소령의 번호였습니다. 네, 박소령입니다. 박소령? 나 이서윤이야. 예. 중령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박소령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좀 만날 수 있을까? 네, 물론입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용산 전쟁기념관 앞으로 와줘. 30분 안으로.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박소령이 이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다가가자 박소령이 경례했습니다. 중령님, 오셨습니까? 이제 중령 아니야. 그냥 편하게 말해. 이서윤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박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윤이 주변을 살피고 김소령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줘. 박소령이 다이어리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중령님, 이게 만약 전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국가 안보가 걸린 일일 수도 있어. 이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소령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 신분 기록 전부 세탁해줘. 누구도 의심 못할 완벽한 민간인 프로필로. 어떤 신분이 필요하십니까? K-메디컬 병원. 거기 보안팀장으로 지원할 생각이야. 박소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직접 K-메디컬로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겠어. 김소령이 정확히 뭘 알아냈는지. 이서윤이 다이어리를 다시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 이서윤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다. 같은 시각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마동철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비서님. 일 처리가 그게 다야? 고작 여자 하나를 못 잡아서 이 난리를 만들어?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계집애가 보통이 아닙니다. 날래기가 무슨. 마동철이 깁스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워. 그래서 그 여자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확인했어? 그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즉, 정말 쓸모없는 놈.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주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자를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어. 무조건 내 앞으로 데려와. 알겠어? 네.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잡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동철이 휴대폰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틀 후 이서윤이 박소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소령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경호업체 5년차 베테랑, 각종 무술 유단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이력서입니다. 이서윤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의 이서윤은 차가운 인상의 경호원이었습니다. K-메디컬 보안팀장 자리는? 그리고 타이밍이 좋습니다. 마침 K-메디컬 보안팀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뒀답니다. 박소령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참 절묘한 우연이네. 이서윤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함정인 거 알아. 그래서 더더욱 들어가는 거야. 이서윤이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비상 연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락은 내가 할게. 너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 이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서윤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이수진. 그래, 이제부터 나는 이수진이야. 이서윤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전쟁. 이서윤이 김소령의 다이어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소령님, 제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서윤이 다이어리를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K-메디컬 인사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서류 심사 결과 합격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면접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서윤이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계획대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이서윤이 K-메디컬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주변을 자연스럽게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병원 정문 근처 벤치에 앉은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피스텔 주변에서 봤던 마동철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를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었구나. 이서윤이 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후문 근처에는 폐기물 처리 구역이 있었습니다. 마침 의료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이서윤이 작업복을 입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면접 때문에 왔는데요. 정문이 너무 복잡해서요. 혹시 병원 내부로 들어가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이서윤이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면접이시군요. 저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을 아끼겠네요. 이서윤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이서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12층 원장실에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서윤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팀장 면접 보러 온 이수진입니다. 오세요. 제가 박용기 원장입니다. 박용기 원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차가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서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원장이 이서윤의 이력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경호업체에서 5년 동안 근무하셨군요. 경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주로 기업 고위 임원들의 경호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서윤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술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태권도 3단, 합기도 2단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몸을 쓰는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박 원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실전 경험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호 업무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위험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 일에 대처한 경험입니다. 이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특히 VIP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일반 병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보안팀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주로 병원 내부의 보안 시스템 관리와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업무가 포함됩니다. 박 원장이 의미심장하게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감시 업무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 병원에 차지훈이라는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실력은 천재적인데 성격이 워낙 까다로워서요. 박 원장이 파일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꾸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녀서 병원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장을 주는 건가요? 자꾸 병원의 운영 방침이나 연구 방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다니거든요. 아주 피곤하게. 박 원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 씨가 이 차지훈 의사 감시를 전담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부로 합격입니다. 박 원장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세요. 차지훈 의사는 주로 15층 VIP 병동에 머무릅니다. 박 원장이 키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면접을 마친 이서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비서님. 박용기입니다.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됐나?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수진을 보안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707 특임대대 출신인 건 확실한가? 이력서는 민간인이었지만 그 사람의 태도나 눈빛, 몸가짐을 보니 군 특수부대 출신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박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가 만든 울타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왔군. 차지훈 의사의 감시 담당으로 배정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계속 한시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원장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윤이 보안팀장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병원 제복을 입고 키카드를 목에 걸었습니다.
VIP 병동.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이군. 이서윤이 혼자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5층 VI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는 보안 요원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안팀장 이수진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서윤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부팀장 김대성입니다. 30대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병동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싶습니다. 안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김 부팀장이 이서윤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서윤이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김소령의 다이어리에 언급된 사각지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기 복도 맨 끝은 CCTV 사각지대 같네요. 이서윤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쪽은 약물 보관실이라서요. 출입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김 부팀장이 대답했습니다. K-7, 바로 저 약물 보관실에 있겠군. 이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지훈 의사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1502호실 개인 연구실에 있습니다. 김 부팀장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1502호실 앞에서 이서윤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지훈이었습니다. 차지훈 의사님이시죠? 새로운 보안팀장 이수진입니다. 차지훈이 현미경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또 병원장이 보낸 새로운 감시견이군요. 차지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시견이라뇨? 저는 보안팀장으로서 제 업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이서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아? 웃기는 소리입니다. 차지훈이 비웃으며 다시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외부의 침입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부 깊숙이 숨겨진 비밀이거든요. 이서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차지훈이 김소령처럼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비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궁금하다면 직접 찾아보시죠. 감시견도 필요할 때는 아주 유용한 사냥개가 될 수 있으니까. 차지훈이 이서윤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동철이 강태준의 비서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병원 보안팀장으로 채용됐다고요? 마동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계획대로 정확하게 보안팀장으로 들어왔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오히려 좋아. 이제 그녀는 우리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테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녀를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제 차지훈과 함께 묶어서 처리할 예정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동철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늦게 이서윤이 VIP 병동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 끝 약물 보관실을 바라보며 이서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소령님이 그토록 찾던 결정적인 단서가 저 약물 보관실에 있을 거야. 이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출입카드가 있어야 했고
CCTV는 없어도 분명 다른 보안 장치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이다. 이서윤이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더 치밀하고 위험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보안팀장으로 근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VIP 병동을 순찰하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15층 동쪽 병실 순찰 완료했습니다. 이서윤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쪽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김 부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서윤이 환자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환자실 앞에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죄수처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1507호실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환자가 화장실에 가려 하자 보안 요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보안 요원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려고요. 속이 안 좋아서. 담당 의사에게 허가부터 받고 움직이세요. 환자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윤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 팀장님 오셨습니까? 환자분이 무단으로 병실을 이탈하려고 해서 제지하는 중입니다. 보안 요원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여기가 병원이지 감옥입니까? VIP 환자분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한 병원 방침입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후에 이서윤이 차지훈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차지훈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차지훈 의사님, 정기 보안 점검 나왔습니다. 이서윤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차지훈이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화면을 끄고 돌아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제 일이니 어쩔 수 없죠. 이서윤이 연구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의료 논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무슨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서윤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약 부작용에 대한 연구입니다. 차지훈이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대체 어떤 약물이기에 이렇게까지. 그렇게 궁금하시면 병원장님께 직접 여쭤보시죠. 차지훈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책상 근처를 살피다가 작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도청 장치였습니다. 이서윤이 일부러 책을 떨어뜨리며 몸을 숙였습니다. 그 틈에 도청 장치의 전선을 살짝 뽑았습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이서윤이 책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차지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시 밖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서윤이 복도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차지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서윤이 주변을 살피고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707 특임대대의 휘장이었습니다. 차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김영식 소령님을 아십니까? 이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설마. 네, 제가 바로 김소령님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이서윤이 휘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차지훈이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일단 연구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하지만 도청 장치가 방금 제가 고장냈습니다. 이서윤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차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령님이 정말 당신의 부하 직원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누구보다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이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만나러 오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차지훈이 책상 서랍을 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차지훈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K-7 임상시험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K-7이라니 이게 대체 뭡니까? 이서윤이 파일을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희귀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차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체는 뭡니까? 어서 말해보세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젊음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약이지만 차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약 아닙니까? 반대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켜서 즉사하게 만드는 끔찍한 독약입니다. 이서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으로 네, 맞습니다. 특정 인물들만 골라서 합법적으로 조용히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암살 도구죠. 차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의사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병원장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 미친 임상시험에 참여하라고요. 차지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하나뿐인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소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셨던 거군요. 네, 군인 출신이니 누구보다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차지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단순 사고사로 위장됐죠. 이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차지훈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신 차리세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이서윤이 차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싸워야 합니다. 김소령님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복수를 위해서 이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이서윤과 차지훈이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여기 환자 명단을 보십시오. 차지훈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부 K-7를 투여받은 환자들이군요. 이서윤이 목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환자는 약물 투여 후 고작 3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는 뇌졸중으로 사망했고요. 이서윤이 다른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부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차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생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27명입니다. 27명. 이서윤이 경악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얼른 화면을 끄고 조용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행정실에서 최 실장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긴히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박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이서윤 팀장과 차지훈 의사의 접촉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 단순한 감시 관계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함께 꾸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두 사람 눈도 깜빡이지 말고 지켜봐.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서윤이 순찰을 나갔는데 평소보다 보안 요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따라 인원이 왜 이렇게 많죠? 이서윤이 김 부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본사에서 추가 인력이 지원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VIP 환자들의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지훈의 연구실 앞에도 보안 요원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복도 곳곳에 낯선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군. 이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지훈이 이서윤을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감시가 훨씬 심해졌어요. 이서윤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알아챘다는 걸 저들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됐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차지훈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소령님과 27명의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감시의 눈빛 같았습니다. 이서윤이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밀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차지훈은 그 밀실 속에 갇힌 먹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군. 이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메디컬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지훈이 이서윤의 사무실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복도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어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에요. 차지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일단 진정하고 말해봐요. 이서윤이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K-7 원본 샘플을 찾았습니다. 차지훈의 눈이 희망과 흥분으로 번뜩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병원장실 지하요. 그 아래 아무도 모르는 특수 냉동 금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지하실이라고요? 이서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병원 설계도에도 없는 완벽한 비밀 공간입니다. 제가 정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차지훈이 작은 종이에 다급하게 그린 약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겠군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차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방법이라니, 어떤 방법이요? 병원 전체 전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CCTV는 물론이고 모든 출입 통제 시스템이 전부 마비될 거예요. 이서윤이 단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전력은요? 금방 복구될 텐데요. 예비 전력이 작동하기까지 딱 3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하면. 이서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차피 우린 이미 감시당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증거도 못 찾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당하고 말 겁니다. 차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이서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날 밤 12시
이서윤이 병원 지하 1층 중앙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대부분 병동에 있어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서 키카드를 대었습니다. B- 문이 열렸습니다. 서버실 안에는 수십 대의 서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메인 전력 차단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이서윤이 중얼거리며 전력 케이블을 확인했습니다. 메인 서버의 인위적인 과부하를 일으키기 위해 여러 케이블을 한 곳에 연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서윤이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순간 서버실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이서윤이 뛰어나가 12층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병원장실에 도착한 이서윤이 책상 뒤편 벽을 살펴봤습니다. 차지훈이 말한 대로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벽의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틀림없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야. 이서윤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끝에 거대한 금고가 있었습니다. 생체 인식 장치가 달린 최신형 금고였습니다. 젠장, 이걸 어떻게 열지? 이서윤이 고민하던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누가 온 거야? 이서윤이 재빨리 금고 옆으로 숨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병원 보안복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군인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정전이 된 거지? 시끄럽고 금고나 확인해. 어서. 한 명이 금고에 다가가 생체 인식을 했습니다. 지문과 망막을 스캔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이서윤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돌아봤지만 이서윤의 발차기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도 쓰러졌습니다. 이서윤이 재빨리 금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냉동 보관함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K-7 원본 샘플이라고 적힌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밀 장부라고 쓰인 파일도 가져왔습니다. 그때 위에서 예비 전력이 들어오며 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벌써 3분이 지났잖아. 이서윤이 샘플과 장부를 들고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분 후 차지훈의 연구실에서 두 사람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게 정말 K-7 원본이란 말입니까? 차지훈이 샘플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네, 성분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서윤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차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생화학 무기입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만 반응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아주 끔찍한 무기라고요. 차지훈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죽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죽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신까지 조작해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있어요. 이서윤이 비밀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흑룡파 마동철이 폐기물 처리를 담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폐기물이라니요. 그게 무슨. K-7 임상 실험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의 시체를 마동철이 처리했다는 뜻이겠죠.
이서윤이 이를 갈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7명의 희생자가 전부. 차지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병원 방송이 울렸습니다. 코드 블랙. 코드 블랙. 병원의 모든 출입구를 즉시 봉쇄한다. 박 원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들켰어요. 우리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차지훈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주변에 검은 차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전체에 알린다. 지금 즉시 이서윤과 차지훈을 체포하라.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같은 시각 마동철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비서님. 병원에 쥐새끼가 들어온 모양이야. 2마리 처리해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를 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차지훈은 산채로 잡아. 머릿속에 든 게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서윤, 그 여자는 보이는 즉시 사살해.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우리 사람들이 내부에서 쥐새끼들을 몰아낼 거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동철이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부 장비 챙겨. 병원으로 간다. 연구실에서 이서윤과 차지훈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주변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팀장님? 차지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 안에는 강태준의 사병들이, 밖에는 마동철의 조직원들이 깔렸어요. 이서윤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서윤, 차지훈. 당장 문 열고 나와. 보안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샘플과 장부는 제가 어떻게든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차지훈이 가방에 자료를 쓸어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박사님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사람은 박사님밖에 없어요. 이서윤이 차지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어떡하시고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이서윤이 굳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시간이군. 이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서윤, 차지훈, 문 안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보안 요원들이 문을 부술 듯이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이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젠장, 창문으로는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서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팀장님, 저기요. 저걸 이용합시다. 차지훈이 구석에 있는 환자용 카트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걸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걸 타고 시체 안치실로 가는 겁니다. 제가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서요. 차지훈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러다 둘 다 여기서 죽습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서요. 차지훈이 카트에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하얀 시트를 차지훈에게 덮어줬습니다. 절대로 숨소리 내지 마세요. 문 열어. 보안 요원들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카트를 밀고 연구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비상 통로였습니다. 어머, 팀장님. 어디 가세요? 간호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시체 안치실로 이송하는 중입니다. 이서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간호사가 길을 비켜줬습니다. 지하 1층 시체 안치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서윤이 시트를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차지훈이 카트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죠? 분명 폐기물 처리 통로가 있을 겁니다. 이서윤이 안치실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폐기물 전용 표시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저걸 타면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빨리. 그때 안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꼼짝 마. 한 명이 총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이 차지훈을 뒤로 밀며 벽 쪽 소화전을 발로 찼습니다. 퍽! 소화전이 터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안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젠장,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사병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어요. 이서윤이 차지훈의 손을 잡고 폐기물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거기서 놓치지 말고 쏴. 총성이 울렸지만 수증기 때문에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휴, 살았네요. 차지훈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서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러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이 깁스한 팔로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쥐새끼들,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네. 이서윤, 내 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마동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내년 동선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었지. 마동철 뒤에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의사놈은 살려두고 저 여자는 당장 처리해. 마동철이 조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뒤쪽 계단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준의 사병들이었습니다. 마동철, 너도 여기까지다. 사병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마동철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이다. 증거를 아는 놈들은 모두 죽여라. 사병들이 마동철 조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 이 배신자 새끼. 마동철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마동철도 어깨에 총상을 입고 기둥에 기댔습니다. 아! 마동철이 상처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서윤이 차지훈을 출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의사님, 지금이에요. 어서 가세요. 그럼 팀장님은 어떡하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어서요. 빨리.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사병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강태준의 비서였습니다. 의사는 생포하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해.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서윤이 비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의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서윤이 K-7 샘플과 장부를 차지훈에게 던졌습니다. 어떻게든 탈출해서 박기철 소령님께 넘기세요.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차지훈이 자료를 받으며 절규했습니다. 어서 가요. 지금 당장. 이서윤이 사병들과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차지훈이 주차장 구석에 있던 구급차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제발
시동 걸려라. 차지훈이 엔진을 켰습니다. 이서윤이 비서와 사병들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병의 총을 빼앗아 그의 무릎을 찼습니다. 으악! 사병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사병이 총을 쏘려 하자 이서윤이 옆으로 굴렀습니다. 탕!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이서윤이 일어나며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권총을 꺼내 이서윤을 겨눴습니다.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이제 끝이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서윤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으윽! 이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급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지훈이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까짓것 놓쳤군. 비서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넌 잡았지. 사병들이 이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어차피 저 의사놈도 멀리 가지는 못할 테니. 비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들어 주차장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박소령님께 도착해야 해. 이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동철이 기둥에 기대어 피를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군. 강태준, 이계 자식. 마동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사병들이 이서윤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사병들이 이서윤을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탕, 탕, 탕. 갑자기 주차장 입구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전원 꼼짝 마. 국군안보지원 사령부다. 당장 총 버려. 박소령이 팀원들을 이끌고 돌입했습니다. 강태준의 비서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안보사가 왜 여기에 나타난 거야? 이서윤 중령님을 당장 풀어드리지 못해. 박소령이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닥쳐. 저놈들 전부 쏴버려. 비서가 사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차장이 순식간에 총격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탕, 탕, 탕. 양쪽에서 총성이 쏟아졌습니다. 이서윤을 붙잡고 있던 사병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으악! 이서윤이 재빨리 몸을 일으켜 차 뒤로 숨었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박소령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의 사병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비서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지다니. 비서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소령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항복해라.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비서가 섬뜩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캡슐을 꺼냈습니다. 위대하신 강태준 의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서가 캡슐을 입에 넣었습니다. 안 돼. 박소령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서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독극물 캡슐이었습니다. 독사 같은 놈. 끝까지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군. 박소령이 혀를 찼습니다. 박소령이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괜찮아. 이서윤이 상처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마동철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박소령이 기둥에 기댄 마동철을 가리켰습니다. 데려가. 저자는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증인이야. 이서윤이 마동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동철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진짜 내 뒤통수를 친 게 누군지. 병원에서 치료부터 받고 아는 건 전부 증언해야 할 거야. 박소령이 마동철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안보사 안과에서 이서윤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뼈는 비껴갔습니다. 관통상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박소령이 이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중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저희 안보사 내부가 지금 둘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박소령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상층부 대부분이 강태준 의원의 사람입니다. 전부 한통속이에요. 설마 저처럼 강 의원을 의심하는 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박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숨도 위험하다는 뜻이군. 이서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청문회장에서 강태준 의원이 증언대에 서 있었습니다. K-메디컬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강태준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으십니까? 국정감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병원장 박용기의 개인적인 일탈이었으며 그 과정에 흑룡파라는 폭력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결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깨끗한 정치인일 뿐입니다. 강태준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문회장의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한편 차지훈이 여러 언론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자료 좀 봐주십시오. 이게 바로 K-7의 끔찍한 진실입니다. 차지훈이 자료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기사는 저희가 실어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이건 온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진실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어서요. 기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지훈이 다른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저 사람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PD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강태준 의원을 모함하려는 어떤 세력이 보낸 조작 정보일 수도 있고 차지훈의 폭로는 어디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상자라는 소문만 퍼졌습니다. 안과에서 박소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소령, 자네 지금 어디야? 당장 본부로 복귀해. 안보사 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서윤과 차지훈을 체포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다. 체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소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보안시설을 공격한 테러범으로 규정됐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이건 명령이다. 지금 당장 실행하도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소령이 이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상부에서 우리를 테러범으로 몰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군.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이야. 도망쳐야지. 이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보사 소령입니다. 지금은 그런 군인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박소령이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30분 후 박소령이 이서윤과 차지훈, 마동철을 데리고 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는 준비해뒀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차지훈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안전한 곳으로. 이서윤이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마동철이 붕대를 감고 차에 탔습니다. 꼴 좋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도망자 신세가 됐군. 마동철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안가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다른 안보사 요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서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태준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판을 짜고 있었을 줄이야. 이건 단순한 의료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차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를 뒤엎으려는 거대한 음모였던 겁니다. 박소령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김소령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소령이 마지막에 남긴 기록이 있어. 그게 뭡니까? 강태준의 개인 사저 지하 벙커에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마스터 서버가 있다고 했어. 이서윤이 다이어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스터 서버라고요? K-7 투여 대상자 명단과 저들의 진짜 목적인 쿠데타 계획까지 전부 들어있을 거야. 이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차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긴 적의 심장부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위험할 겁니다. 박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겠지. 하지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거기에 있어. 이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서윤은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라 국가적 음모를 쫓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마지막 전쟁이겠군. 이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한적한 모텔에서 네 사람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사전은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개미 한 마리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박소령이 건물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을 정면으로 뚫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이서윤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차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강태준이 정재계 거물들을 전부 사저로 불러들여 비밀 파티를 엽니다. 비밀 파티라고?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K-7 시연회일 겁니다. 자기들의 그 끔찍한 발명품을 돈 많은 늙은이들 앞에서 자랑하려는 거겠죠. 차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동철이 붕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파티, 내 밑에 애들을 좀 쓸 수 있겠는데. 뭘 하려고? 이서윤이 물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지. 정전을 일으키거나 해서 그놈들 정신을 쏙 빼놓는 거 우리 전문이야. 위험하지 않겠어? 어차피 강태준한테 목숨을 빚진 몸이야. 여기서 뭘 더 잃겠어. 마동철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소령이 가짜 신분증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응급 의료팀으로 위장해서 잠입하는 겁니다. 파티에 의료팀이 왜 필요하지? 이서윤이 물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정재계 인사들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의료진을 항상 대기시킨다고 합니다. 차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분석해 봤는데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차지훈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구급차를 타고 들어가면 되겠군.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님과 차지훈 의사께서 잠입하시면 저는 밖에서 해킹과 도주로 확보를 책임지겠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야. 반드시 성공해야 해. 파티 당일 저녁 강태준의 사저에 고급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이서윤과 차지훈이 구급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응급의료팀입니다. 호출 받고 왔습니다. 이서윤이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아, 네. 들어가십시오. 경비원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저 1층 파티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와인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저쪽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안내원이 구석진 방을 가리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지훈이 의료 가방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혼란이 생기는 즉시 움직여요. 이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갑자기 파티장의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이래? 정전인가?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동철의 조직원들이 외부에서 전력시설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이서윤이 대기실 바닥에 환풍구를 열었습니다. 이 통로가 지하 벙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지훈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벙커에 도착한 이서윤이 놀랐습니다. 강태준이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오랜만일세. 강태준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707 출신 장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의 후배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서윤이 당황했습니다. 자니가 올 줄 알고 있었지. 강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소령의 어설픈 작전도 마동철의 시덥잖은 조직원들도 전부 내 손바닥 아니었어. 모든 게 함정이었군요. 차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멍청한 쥐새끼들을 한 번에 잡으려고 내가 직접 파놓은 함정이다.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거냐고요? 이서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이 나라를 뿌리부터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능한 정치인, 부패한 기업인,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을 전부 갈아치워야 이 나라가 산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온 겁니까? 대의를 위한 성스러운 희생이었다. 자니가 아끼던 김소령, 그놈도 마찬가지고.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서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강태준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당신이 말하는 대의는 그저 더러운 탐욕일 뿐이야. 이서윤이 강태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군. 강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처리해. 707 후배 장교들이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명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까지 조국을 배신하는 건가? 이서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장교가 기습적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서윤이 가볍게 몸을 돌려 피하며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으악!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장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두 번째 장교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이서윤이 뒤돌아 그의 무릎을 걷어차며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장교가 총을 뽑으려 했지만 이서윤이 번개같이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서윤이 그의 어깨를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군. 실력 하나는 여전해. 강태준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이야. 강태준이 벽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자폭 시스템 가동. 3분 후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기계 음성이 울렸습니다. 미쳤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일 셈이에요. 차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이 재빨리 마스터 서버로 달려갔습니다. 김소령의 유품인 USB를 꺼내 서버에 꽂았습니다. 박사님, 어서요. 데이터 백업부터 시작해요. 자폭까지 2분 30초 남았습니다. 기계 음성이 계속됐습니다. 강태준이 권총을 꺼내 이서윤을 겨눴습니다. 방해하지 마. 김소령님의 복수다. 이서윤이 강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이서윤이 옆으로 굴러 피했습니다. 탕!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으윽! 강태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자폭까지 1분 30초 남았습니다. 데이터 백업 50% 완료. 컴퓨터 화면에 진행률이 표시됐습니다. 강태준이 이서윤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이서윤이 그의 손목을 잡고 뒤로 젖혔습니다. 아! 강태준이 손목이 꺾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데이터 백업 90% 완료. 차지훈 박사, 그 USB 들고 먼저 나가요. 어서. 이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팀장님은요? 이 증거만 있으면 돼. 어서. 차지훈이 USB를 뽑으려 했습니다. 백업 완료. 컴퓨터가 신호음을 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차지훈이 USB를 뽑아들고 출구로 뛰었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준을 뒤로하고 따라 뛰었습니다. 5, 4, 3, 2, 1.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벙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과 차지훈이 간신히 계단을 올라 1층으로 탈출했습니다. 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휴! 두 사람이 밖에서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차지훈이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소령님. 이서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수 있을 겁니다. 폭발 연기가 가시자 이서윤이 차지훈을 부축하며 사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소령이 차에서 뛰어나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중령님, 무사하셨군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데이터는 무사히 확보했어. 이서윤이 차지훈이 목숨처럼 든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괴물 같은 강태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소령이 무너진 벙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사저 옆문에서 강태준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끈질긴 놈, 아직도 살아있었군. 이서윤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검은 차 2대가 강태준 앞에 멈췄습니다. 사병들이 뛰어나와 강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타셔야 합니다. 사병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이 차에 오르며 이서윤을 노려봤습니다. 김소령님의 억울한 죽음,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어. 이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의 차가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박소령이 휴대폰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김포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망치려는 것 같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 결국 도망치려는 거군. 이서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 경납고에 이미 전용기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보내줄 셈이에요? 차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합니다. 방금 상부에서 강태준 체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정말인가? 이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너무 쉽게 승인이 떨어졌어요. 박소령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분명 함정이야. 이서윤이 직감적으로 말했습니다. 함정이라니요? 강태준을 살려둘 리가 없지. 자기들 꼬리가 밟힐 텐데. 이건 체포가 아니라 사살 명령일 거야. 이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어. 이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박소령이 말렸습니다. 강태준은 반드시 살려서 잡아야 해. 김소령을 왜 죽였는지 그놈 입으로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하니까. 이서윤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포공항 개인 경납고 앞에서 이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 전용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납고 주변에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작 5명이라 해볼 만하군. 이서윤이 주변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소리 없이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며 기절시켰습니다. 경호원이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뒤돌아봤지만 이서윤이 그의 무릎을 걷어차며 제압했습니다. 나머지 경호원들이 총을 뽑으며 달려왔습니다. 거기 안 서. 이서윤이 경납고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서윤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와 세 번째 경호원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습니다. 으악! 네 번째 경호원이 총을 겨누려 하자 이서윤이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마지막 경호원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서윤이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경호원이 제압됐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강태준이 전용기 계단에 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멈춰. 이서윤이 경납고로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이 뒤돌아봤습니다.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지독한 년 여기까지 쫓아왔군. 당신은 네가 만든 법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으로 심판받아야 해. 이서윤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법, 내가 만들 새로운 세상이 바로 법이고 질서야. 강태준이 권총을 꺼내 이서윤을 겨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김소령은 왜 죽였어? 이서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위대한 계획에 방해가 됐으니까 쓸모없는 방해물이었을 뿐이라고. 강태준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너 같은 놈을 상관으로 믿고 따랐던 내가 바보였다. 이서윤이 강태준을 향해 뛰었습니다. 강태준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으윽! 강태준이 총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소령이 안보사 요원들과 함께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살인 및 내란 음모 혐의로 강태준, 당신을 체포한다. 박소령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상부의 명령은 사살이었을 텐데. 강태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썩어 빠진 당신들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기로 했다. 박소령이 강태준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벌인 부하 김소령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이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건가? 김소령은 당신과 다른 진짜 군인이었어. 조국을 배신한 너 같은 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서윤이 박소령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 안에 들어있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령님. 박소령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특보가 나왔습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K-7 게이트의 전말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준 전 의원의 쿠데타 음모와 국민을 상대로 한 생화학무기 개발 사실이 드러나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에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K-메디컬 병원에서 자행된 불법 임상시험으로 무려 27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차지훈이 뉴스 인터뷰에 나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의료계 전체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마동철도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한 달 후 이서윤이 김소령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소령이 함께 왔습니다. 소령님, 강태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서윤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K-7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도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박소령이 헌화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이서윤이 깊게 절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중령님, 이제 부대로 복귀하실 겁니까?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아니, 난 이제 군복을 벗으려고 해. 다른 길을 가볼 생각이야. 이서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길이 말입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김소령이 그랬던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옳은 길을 갈 거야. 이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묘소를 떠났습니다. 석양이 이서윤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이 무너지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서윤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났습니다. 1년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이 땅의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엄숙하게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K-7 피해자 유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령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새로 단장한 병원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김소령 기념 공공의료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차지훈이 흰 가운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K-7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모두 건강을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차지훈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하신 김영식 소령님의 이름을 걸고 단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마동철이 작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아주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동철이 깍듯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벽에는 새출발 용역업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런 청소 일만 하실 겁니까? 예전처럼 큰일 한번 벌이시죠. 후배가 안타깝다는 듯 물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마. 땀 흘려버는 돈이 진짜 내 돈이야. 이제 두 발 뻗고 잘난다. 마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후회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 국립현충원에서 박소령이 이서윤과 함께 김소령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소령의 계급장이 중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중령, 승진 축하해. 아주 늠름해졌네. 이서윤이 박소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전부 중령님 덕분입니다. 박소령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김소령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령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안보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령님 같은 분들이 더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박소령이 덧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서윤이 법무부 청사에 출두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 이서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지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박소령이 이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안보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특채 제안이 왔습니다. 마음 없어. 이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중령님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해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갈 거야. 이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한 달 후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 이서윤이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서 작은 무술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현판에는 참교육 도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관장님, 저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 관장님처럼 세지고 싶어요. 초등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기술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어. 이서윤이 아이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술을 왜 배우고 싶어? 나쁜 놈들 혼내주려고요.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 진짜 힘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배우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지.
이서윤이 다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몇 주 후 도장에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서윤이 아이들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아이들이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이건 너희 선배들이 707 특임대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기본 자세야. 우와, 그럼 관장님도 특임대 출신이에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의 관장님이야. 이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질문 있어요. 그래, 뭐든지 물어보렴. 이서윤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관장님처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이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장님이 힘은 지키기 위해 배우는 거라고 했지? 네.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을 쓰지 않는 사람이란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거야. 그래도 나쁜 사람이 자꾸 괴롭히면요? 그때는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지. 하지만 복수 때문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해. 그게 바로 정의란다. 이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도장에서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 둘, 셋. 이서윤이 도장 뒤편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한옥의 처마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과 힘찬 기합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참된 교육을 하는 것 같군. 이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소령의 사진을 품에서 꺼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보고 있습니까? 저, 이제야 제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서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도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성과 폭력으로 얼룩진 길고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서윤이 찾은 마지막 해답이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서윤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